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가 애매하고 헷갈리는 문제들 혹은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 해커스 금융 홈페이지에 교수님께 질문하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여기다가 직접 열심히 답변을 달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다른 학생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헷갈리는 필수 개념들을 쏙쏙 뽑아서 준비를 좀 해와 봤거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영상 하나로 더 이상은 이제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질문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지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하여 하나픽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부가가치세 파트고요. 부가가치세 파트에서 여러분이 진짜 단골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대손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아직까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동일하게 매출세액 파트에 있는 대손세액 공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빼지 말랬다가 얘는 왜 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헷갈려들 하십니다. 자, 이거 왜 헷갈리냐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이 정도 다 알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해요? 과세표준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별히 공급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세표준의 10%를 계산한 게 바로 매출세액이었죠. 이렇게 계산된 매출세액에다가 만약에 혹시 대손세액이 있다면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별도로 차감해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과세표준을 묻는다. 대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대손세액 공제를 묻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보통은 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문제인지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제도에 대한 문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고요. 기출 단골입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기출도 2번에 1번은 출제가 되고 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 제가 1분 드릴게요. 1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뭐 이 정도야 가뿐하게 풀 수 있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3일의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거래입니다.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대손세액 공제 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대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될지 안 될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해서 공부한 거 있고요, 공제하지 않는 것들 해서 공부한 거 있습니다. 요거 2개 개념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혼동이 오는 개념이죠. 요거 앞에다가 제가 수식어를 한번 달아볼게요. 돈을 받았지만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나의 과세표준에 포함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받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건 뭐냐면 빼야 할 것 같지만 내 느낌에는 그래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제한다는 건 뺀다는 의미니까.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받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 우리 거래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멸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하면 안 되죠. 그쵸? 이거는 순매출 개념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죠. 잘 아실 거고요. 2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사업하고 관련 없는 무관한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포함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업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3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거래처로부터 연체대금을 받은 거죠. 연체이자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빼야 할 것 같지만 빼면 안 되는 거, 공제하지 말아야 할 거 3총사 3가지 우리 공부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대손금이죠.
대손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100만 원 주고 팔았지만 돈을 못 받은 거예요.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100만 원을 다 못 받았다고 해서 재화 용역이 공급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공급은 했어. 당연히 그냥 과세 표준인 거야. 이걸 내가 못 받은 대손금이니까 빼야지 하고 이렇게 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할 이유도 전혀 없죠. 재화 용역의 대가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지급 장려금이 있습니다. 내가 거래처에다가 지급한 장려금이에요. 마치 내 매출 대가에서 빠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공제하면 안 된다. 됐나요?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하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짓고 나면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매출 대가의 일정 부분을 좀 보증금으로 떼놓습니다. 빼거나 공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체 매출 대금은 고정된 거니까 차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뭐 이런 거랑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손세액공제 뺀다고 배웠는데요. 선생님 대손금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삑 오류다. 자, 봅니다. 특수관계인하고 매출했을 때는 시가로 과세 표준을 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한테 500만 원을 매출했다 하더라도 시가 1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볼 거다. 두 번째,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출했으면 그냥 내가 판 대가 5,400만 원 자체가 나의 과세 표준인데 애누리, 할인이 어떻게 됐대요? 차감된 금액이래요. 그럼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빼져 있는 상태가 5,400만 원이니까 5,4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사가 공급한 재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은 내가 돈을 받아서 포함해야 될 것 같지만 넣으면 안 돼. 과세 표준하고 상관없다. 자, 네 번째,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에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대손금은 우리 애시당초 과세 표준에서 빼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로 차감하는 거지 과세 표준에서 빼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1,000만 원하고 5,400 두 개 더하면 6,400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요것도 똑같이 1분간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대손세 공제에 관한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과세 표준에서 물어본 거고 지금은 대손세액 공제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물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다음에 대금을 못 받아서 대손이 발생했니? 그러면 그 발생한 대손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만큼은 세액공제로 차감해주겠다 하는 개념이죠. 과세 표준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다. 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는 보통은 말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계산 문제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계산 문제도 우리 교재에 보면 예제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의 기본적인 알아야 될 내용들은 여기 있는 보기 지문이 다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부가가치가 포함된 거죠. 포함된 전체 대손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받아야 되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그 전체 대손금액, 여기에 110분의 10이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거 이제 잘못해서 나오면 막 110분의 100이다. 100분의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류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공급가액이 100원이면 여기에 부가가치 세액은 10원이잖아요. 두 개 합친 게 110이잖아요. 물어본 게 뭐냐면 전체 대손금액 110에서 부가가치 세액만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110에서 110분의 10 하면 10이 나오죠. 요거를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산식이 110분의 10인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요거 확정 때만 됩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확정 신고기간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여러분 만약에 오류 지문으로 나오면 예정 신고 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잘못된 거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된 대손에게 한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세기간에 있는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뭐가 있어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하고 동일한데 부가가치세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건 뭐가 있냐면 소멸시효 완성, 파산이 있었죠. 또 중요한 게 부도.
근데 부도는 어떻게 해야 돼? 부도 발생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거. 요게 우리 세법상 일반적인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었습니다. 이 사유가 확정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요건 조금 지엽적이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사유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이렇게 대손 요건이 맞느냐? 요건을 판단해서 해당 요건이 만족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금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대손금액 110분의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서식 채우는 문제에서도 이런 건 나왔었어요. 되셨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풀이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온 3번 문제는 진짜 교수님께 질문하기 역대 최고로 많이 물어본 문제예요. 연습 문제 12번에 개정도 안 되고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대손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문제다라고 보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념만 잡히면 굉장히 쉽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공제하면 안 되고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은 포함하면 안 된다.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기억, 외상매출금, 매출 N율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됐대요? 차감된 금액입니다. 이미 차감이 됐으니까 굳이 포함할 이유가 없죠. 이미 차감이 됐는데 또 차감할 이유도 없죠. 그대로 3억 7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지문에서 변형이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차감되기 전의 금액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매출 회율이 100만 원이 차감되기 전 금액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7천에서 100만 원을 빼야죠. 그래서 3억 6,90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차감이 됐다고 했으니까 3억 7천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 뭐야.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대손 요건이 맞는데? 그럼 대손금 차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헷갈린다고. 지금 이거는 사유고 요건이고 그런 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과세표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을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이잖아요.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돈을 줬으니까 이거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것도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수령한 연체이자예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지연해서 받았기 때문에 연체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하지 말라고요. 그냥 상관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하면 얼마가 되냐면 3억 7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3억 7천인가요? 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질문이 많고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우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빈출이고요, 여러분. 나왔을 때 틀릴 문제는 아니에요. 헷갈린다고 이거 절대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들로요,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해커스 금융 구독 안 하셨으면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셔야지 합격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과 자주 하는 질문만을 모아서 하나 픽 김하나 교수님이 선정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 파트에서 제가 문제를 몇 개 선정해 왔거든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실 암기할 게 좀 많잖아요.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중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인적공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헷갈리냐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주인공.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주인공은요. 소득자 본인, 즉 개인,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본인. 자, 우리가 인적공제를 판단할 때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나의 배우자, 직계, 존속, 우리 배우자 나 사이에 직계, 비속, 또 주인공의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부양가족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주인공이 소득자 본인이라면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그냥 등장인물, NPC다, NPC.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본인이 연말정산할 거다, 본인이 소득공제를 판단할 거다, 그러면 또 그 배우자가 본인인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출제되는 이 주인공인 소득자가 누군지를 잘 보시고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요건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부터 잡으시고요. 자, 우리 빈출되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가 여러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요거 1분만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바로 풀이해 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빈출이죠. 우리 인적공제 판단하는 문제도 사실 2번 중에 1번 걸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한번 제시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5년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삼일 씨가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보통 이제 인적공제 합계를 물어보면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모두 다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함께 해야 돼요. 생계를 함께 하면서, 이거는 그냥 기본 요건이고 전제 조건인 거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1번 나이 요건이 있고요. 2번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어떻게 돼요? 20세 이하 자녀들이 해당하겠죠? 부모님들은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소득 요건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다 했을 때는 총급여 얼마? 5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준다. 요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헷갈려서 어려워하진 않아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면 1인당 얼마? 150만 원. 요거 기본공제입니다. 두 번째, 추가공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들 중에서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경로우대공제가 있어요. 얘는 요건이 뭐예요? 7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로 추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다.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는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부녀자 공제는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냐면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여성이어야 돼요. 부녀자는 뭐예요? 여성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 나의 여성 부양가족들은 전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천 이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녀자 공제는 주인공이 여성일 때만 받는 거예요. 본인이 여성일 때만 부녀자 공제를 받는 거지, 나의 부양가족들 중에 여성이 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녀자는 요건이 주인공이 여성인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지만 50만 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있죠? 마찬가지. 한부모도 주인공인 본인이 한부모만 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 추가로 공제해주는 거죠. 한부모라는 건 뭐예요?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하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렇게 추가 공제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자, 보니까 주인공은 누구다? 김삼일이 본인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일단, 그쵸? 그럼 부녀자 공제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막 부녀자 더하고 막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김삼일 남성이고 42세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그러면 본인의 기본공제 150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기본공제 먼저 볼게요. 다음에 배우자 40세 총급여가 500만 원이다. 근로소득공제만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출제 의도상 근로소득만 있겠구나. 그래서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 요건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로소득만 있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출제자 의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로 얼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친입니다. 직계 존속이고요. 6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 당연히 150 들어갈 수 있죠. 소득 요건도 만족하니까. 그리고 경로우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우대 100만 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모친이에요. 어머니가 60세 이상이죠? 그러면 나이 요건 만족했고요. 사업 요건, 소득 요건을 봤더니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었어요. 그럼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 공제 안 되고 추가 공제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딸은 나이 20세 이하 소득 없죠? 아들 나이 20세 이하 소득 없죠? 그래서 기본 공제 둘 다 되고요. 우리 뭐 한부모, 부녀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렇게 기본 공제 몇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150 곱하기 5명 하면 750 더하기 추가 공제 200만 원하고 100만 원 하면 300만 원 하니까 얼마다? 1050만 원이다.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사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똑같이 1분 동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실제 기출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문제도 실제 기출 문제고 이번 문제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이런 유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부양가족의 요건을 변동시키면서 출제를 계속 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거주자 김삼일 씨의 부양가족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김삼일 씨의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주인공 누구다? 김삼일 씨예요. 김삼일 씨. 그러면 남자니까 추가로 뭐 부녀자 공제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제시된 표를 보니까 김삼일 본인에 대한 조건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 진짜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본인 공제 150만 원은 빼고 밑에 있는 부양가족 계산하다가 보면은 막 또 빠뜨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 150만 원도 반드시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본 공제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 150 있고요. 첫 번째 배우자 볼게요. 배우자 소득이 없네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필요 없으니까 소득 없고 그러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부친 볼까요? 부친 60세 이상이죠? 그럼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겠네요. 근데 봤더니 2024년 4월 15일에 사망했대요. 소득은 없어서 소득 요건은 만족했는데 이거 보고 우리 또 헷갈리지. 사망하셨으면은 12월 31일에 돌아가신 건데 이거 기본 공제 들어가야 되나? 헷갈립니다.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올해 하루라도 살아있었으면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관련된 개념은 뭐가 있냐면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 나이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중 예를 들어서 생일이 10월 13일이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0월 13일인데 10월 13일까지는 59세였는데 10월 13일부터는 만 60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가 포함한 하루라도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망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친 볼까요? 모친 60세 이상. 됐죠? 소득 없습니다. 뭐 다른 논의 대상이 없어요. 150 들어갈 거고. 장모님 볼게요. 그러면 또 장모님은 부양가족 되나? 되죠. 60세 이상이잖아요. 당연히 만족하고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고요. 소득은 없대요. 그럼 또 여기서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생계를 함께 하는 거는 기본 전제 요건이에요. 무조건 함께 해야 돼요. 단 요건 예외가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배우자하고 나의 자녀들 있죠? 직계 비속들 얘네들은 어디에선 살던지 간에 생계를 함께 한다는 거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에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하고 자녀는 주민등록 등본상 다른 데 살아도 무조건 함께 하는 걸로 봅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됐나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부모님 직계 존속이 주거 사정상 별거 하더라도 즉 주소가 다르더라도 함께 하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 빠진 사람 누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주소가 같지 않으면요 생계를 함께 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제 조금 지엽적이지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번외로. 그래서 만약에 나의 자녀 혹은 형제 자매까지도 우리 부양가족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주소가 동일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학업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재직 문제로
학교 문제를 혹은 뭐 군대를 갔다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만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모님으로 돌아와 보세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봐야죠. 그럼 나이 요건 만족하고 소득 요건 만족했으니까 기본공제 15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장남은 20세가 넘어버렸네. 그럼 얘는 안 되는데 보니까 장애인이래요. 여러분,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있어요? 장애인인 경우에는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 요건은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이 40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요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자, 장녀 볼까요? 나이가 18세, 낭낭 18세, 20세 이하죠? 소득 없죠? 당연히 기본공제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공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추가공제는 우리 경로우대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네. 부친 있죠? 부친 경로우대 100만 원. 우리 모친, 장모 전부 다 나이 상관없고 경로우대 공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해줄 수 있을까 봤더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장남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 안 돼요. 그리고는 뭐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 안 되지. 남성이니까 부녀자 공제 안 되지. 됐죠? 요렇게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 몇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그러면은 6명의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9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다? 1000만 원.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출제됐을 때 함정에 빠지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사망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 헷갈렸죠? 별거 하고 있다니까 이거 헷갈렸죠? 장애인까지 여기 넣어버렸어요, 요건에.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풀세트로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꼭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고요. 1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연수 문제에 있는 문제고요. 인적공제 문제 묻는 질문에서 사실은 최다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도 김삼일 씨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출된 문제들 중에 보면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두고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성이 주인공일 때는 부녀자 공제를 혹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하는 경우 잘 찾으셔서 부녀자 공제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주인공이 남성일 때는 부녀자 공제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얘가 이제 본인이잖아요. 자,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150만 원 들어갈 거죠. 그 다음 배우자 봤더니 총급여가 500만 원 돼 있고 근로소득 외소득 없음 하고 친절하게 나와줬네요. 근데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는 이게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양가족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구나 하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단서를 줬겠지. 그쵸? 자, 총급여 500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애인이시고요. 연령은 80세니까 60세 넘었고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만족해서 기본공제 150만 원 되고요. 경로우대 공제 될까요?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이시니까 장애인 공제 200만 원까지도 되겠습니다. 자, 모친 볼까요? 어머니 60세 넘으셨네요. 근데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어.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 요건이 만족되지 않네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친은 70세가 넘었지만 추가공제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다음 딸 20세 이하네요. 소득 없고요. 아들 20세 이하네요. 소득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 둘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150 하면은 600에 750만 원 더하기 추가공제 300만 원 했더니 1050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적공제는 이번에 제가 픽한 문제들로 정리 끝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변형이 나오거나 어떤 요건이 나오더라도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어려워서 틀렸어요, 헷갈려서 실수했어요, 절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 정리가 확실히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야지 합격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하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수님께 질문하기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빈출 문제들, 핵심 개념들, 헷갈리는 거, 나만 헷갈리는 거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제가 또 뽑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나 픽 문제 법인세 편입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분이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냐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여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했을 경우. 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올 때 의제기부금하고 두 개가 좀 헷갈리게 여러분들이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접근했을 때 나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풀어야 되는지 의제기부금으로 풀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거래하는 사람은요. 우리 법인세니까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법인이에요. 나 법인이 손해를 보는 거래여야 돼요. 나는 손해를 보고 상대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득템, 이익을 보는 거야.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싸게 사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비싸게 사오면 나는 손해죠. 상대방은 득템한 거죠. 두 번째,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로 양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싸게 판 거예요. 되게 비싼 건데 싸게 판 거야. 그럼 나는 손해, 상대방은 이익. 요런 경우에 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일 때 하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세법이 달라져요. 자, 일단 특수관계자일 때 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고요. 상대방은 나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음으로써 소득 처분을 할 텐데 그 소득 처분의 귀속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한다는 얘기고 상대방은 소득 처분을 통해서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특권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손해본 나는요. 왜 손해를 봤냐면 기부할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마치 기부금은 아니지만 기부금으로 취급하는 의제기부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제기부금을 적용했을 때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느냐를 판단하잖아요. 그 정상가액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정상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의 거래가 있을 때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접근하는 거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의제기부금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요번 시간에 제가 가지고 온 문제는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예요. 1분 동안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는요. 진짜 거의 매번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도요. 무방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출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중에는요. 이 특권자 문제, 부당행위 계산 문제, 또 의제 기부금까지 엮어가지고 점차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1번 문제는요. 2025년 5월달 기출된 문제예요. 아주 따끈따끈하죠. 자, 내용 볼게요. 다음은 3일에 25기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입니다. 25기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거 뭘 물어본 거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조정을 다 해봐야지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산하는 세무조정, 입금산입, 손금불산입이 얼마인지, 차감하는 세무조정,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이 얼마인지를 모두 다 파악해서 가감액이 얼마냐를 찾아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볼게요. 1번, 25년 1월 10일에 누구? 대주주로부터 시가 1,000만 원인 건물을 3,000만 원에 뭐 했대요? 매입했대요. 자, 일단 누구랑 거래했어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어요.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에 매입한 건 뭡니까? 고가 매입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 법인은 손해봤다. 그러면 뭘로 간다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회계상 건물 3,000만 원 계상하고 현금을 3,00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네요. 그런데 회계상은 내가 고가 매입한 3,000만 원을 건물로 보지만 사실 텍스에서는 건물이 얼마가 돼야 돼요? 시가인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자산가액을 낮추는 세무조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세무조정, 손금산입 건물가액을 낮추는,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2,000만 원만큼. 그리고 얘는 장부상 건물가액의 차이죠. 왜? 장부상 건물은 3,000만 원인데 텍스상
재무상태표 건물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이 되고 싶은 거니까 감액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텍스상 순자산가액이 서로 차이가 있는 조정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정. 지금 누구랑 거래를 했냐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하고 고가 매입에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하고 대가의 차익인 얼마? 시가 1,000만 원이고 대가는 3,000만 원이니까 차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2,000만 원 세무조정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소득처분 뭘까요? 대주주니까 배당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 대주주한테는 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가 매입의 세무조정이에요. 고가 매입의 세무조정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송금산입은 차감하는 세무조정이죠. 입금산입은 가산하는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똔똔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 빵이 되는 거예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빵이 되는 거예요. 1번 자료만으로는. 됐나요? 고가 매입은 반드시 두 개의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가액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요렇게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데 감가상각비를 300만 원만큼 비용으로 계상했답니다. 건물의 신고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을 사용한대요. 회계상 건물은 3,000만 원이니까 10년 정액법에서 3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했지만 텍스상 건물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냐면 1,0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눈 얼마다? 100만 원이 한도예요. 감가상각 한도. 한도 초과했네. 그래서 세 번째 세무조정 뭐가 들어가요? 손금 불산이 감가 한도 초과. 얼마? 100만 원이 한도인데 300만 원 했으니까 200만 원. 얘는 소득처분 어떻게 할까요? 유보죠. 왜? 우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할 때는 소득처분 유보로 하잖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송금산입은 마이너스 감액하는 효과, 소득금액 감액하는 효과, 입금산입은 가산하는 세무조정, 그리고 송금불산입 가산하는 세무조정 해서 소득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200만 원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고가매입 문제가 나왔던 것은 1번 수준에서 세무조정을 제대로 했는가, 고가매입한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말문제라던가 계산문제라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소득금액의 변동을 또 묻는 이런 식의 신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개념 정확하게 알고요.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1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따끈따끈한 2025년 3월달 기출문제입니다. 진짜 거의 매달 나오죠. 자, 3일은 25년 7월 1일 대표이사 김삼일에게 시가 5억 원, 장부가액 3억 원인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했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답니다. 다음 중 해당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25기 사업년도에 필요한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어떤 거래인지 먼저 찾아볼 거예요. 누구와 거래했대요? 대표이사하고.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과 어떤 거래를 했나요? 시가 5억 원인 토지를 대가는 얼마를 준 거예요? 4억 원을 준 거네. 그럼 얘는 무슨 거래일까? 5억 원짜리 토지를 4억 원에 판 거예요. 싸게 팔았잖아요. 저가 양도 거래를 한 겁니다. 특수관계자와 저가 양도. 우리 법인이 손해보는 거래를 했다. 뭘로 갈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개념으로 푸셔야 돼요. 됐나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저가 양도를 볼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시가 얼마? 5억 원. 대가 얼마? 4억 원. 그래서 얼마? 1억 원만큼이 어딘가로 귀속되었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다. 라고 보고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입금, 산입, 얼마? 1억 원이 대표이사와 거래니까 대표자 상여 처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을 1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중요성 기준을 검토하셔야 돼요. 저가양도 고가매입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중요성 기준 검토하셔야 돼요.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여러분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씩은 검토를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중요성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 시가분의 차액이 5%보다 크거나 같거나 3억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중요성 기준에 부합해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요. 5%가 안 되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가가 얼마였어요? 5억이죠. 차익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얘는 몇 프로예요? 20%죠. 얘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5% 넘잖아요. 그래서 중요성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고가매입 한 문제, 저가양도 한 문제로 우리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대표적인 문제 살펴봤습니다. 고가매입은 반드시 세무조정 2개 일어난다. 그리고 저가양도는 세무조정 한 번 일어나는 거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번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해야 합격합니다. 다음에 다른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김하나 세무사가 픽한 문제들, 오늘 문제도 제가 2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법인세법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문제 추가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의제기부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심지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조차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지 의제기부금으로 풀지 부당행위 계산으로 풀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개념을 잘 잡으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누구와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 저가양도 그리고 고가매입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닐 때 의제기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나온 연습 문제인데 질문이 참 많이 오거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서울에 위치한 삼일은 투자 목적으로 회사 주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일의 김삼일 대표이사는 자신의 향후회로부터 60억 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의 건물을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을 수락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건물의 시가는 100억이래요. 자, 여기에서 누구하고 누가 거래하는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일단은 삼일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김삼일 대표이사한테 팔라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 자신의 향후회한테 팔라는 거예요. 향후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자기 대표이사가 나오니까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관계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이사의 향후회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우리 주식회사 3일 법인하고 향후회라는 어떠한 특정 단체하고 거래를 할 겁니다. 얘네 둘의 관계는 뭐예요? 특수관계인인가요? 우리 단서 조항에 보면 대표이사 향후에는 3일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라고 단서 조항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100억짜리 시가의 건물을 얼마에 판대요? 60억 원의 현금을 주고 파는 어떤 거래다? 저가 양도 거래인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니까 뭘로 풀어야 돼요? 의제기부금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의제기부금 검토해볼게요. 의제기부금은 정상가액하고 대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가가 100억이라 그랬잖아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예요. 그럼 100억에 30% 빼면 얼마예요? 100억에 30%면 30억이니까 시가의 30%를 빼는 거는 70억이고 시가의 30%를 더하는 거는 130억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거래하면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얼마에 거래한대요? 60억에 거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60억하고 70억 사이에 얼마? 10억만큼을 뭘로 보겠다고? 기부금으로 보겠다고요. 저가 양도 싸게 팔아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 금액만큼을 기부금으로 보겠다. 그러면 3일 입장에서는 이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만약에 이 향후회가 어떤 기부금 단체인지를 판단을 해서 세무조정이 들어갈 텐데 일반 기부금 단체였다면 일반 기부금 한도 내 송금 산입이고 특정 기부금 단체였다면 특정 기부금 한도 내 송금 산입일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비지정 기부금이거든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전액 다 손금 불산입 10억 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특별한 단체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향후에 간척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됐다. 그러면 이제 대표자 상해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10억 원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가,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접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의제기부금으로 접근. 의제기부금으로 접근할 때는 정상가액 범위를 판단해서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지 대가하고 차이를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우셨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신유형이라고 불릴만 하죠. 요것도 2025년 7월 달에 기출된 문제인데요.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 편이고 신유형이라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만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일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기억, 특수관계 없대요.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 대상이래요. 시가 3억 원인 건물을 4억 3,800만 원에 매입했대요. 3억 원짜리를 비싸게 매입했네. 이거 뭐예요? 고가 매입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고가 매입 거래한 것은 뭘로 봐야 돼요? 의제 기부금을 판단해보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정상가액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정상가액이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고가 매입한 거니까 시가의 30% 더하면 어떻게 될까? 3억 원이 시가였죠? 3억 원 곱하기 30%는 얼마예요?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 9천만 원이 정상가액의 최대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상가액의 최대치는 3억 9천만 원인데 얼마에 거래했대요, 지금? 4억 3,800만 원에 거래했대요. 그러면 차이는 얼마가 나요? 4,800만 원만큼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이걸 뭘로 보겠다고요? 기부금으로 보겠다고. 기부금으로 의지하겠다고. 자, 두 번째, 특수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 사회복지법인 일반 기부금 대상입니다. 장부가액이 1억 5천인데 시가는 3억이래요. 이거를 1억 8천에 양도했대요. 자, 장부가액 1억 5천인데 1억 8천에 양도했다 라고 보면은 뭐야, 비싸게 잘 사간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건 시가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가 3억을 1억 8천에 싸게 양도한 거니까 저가 양도로 봐야 돼요. 특수관계가 없는 저가 양도가 일어난 거잖아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마찬가지 의제 기부금 검토를 할 겁니다. 의제 기부금 검토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상가액 범위가 필요하다. 시가가 얼마였어요? 3억이다. 자, 3억 원에 이번에는 저가 양도 판단을 할 거니까 3억 원의 30%는 아까 9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3억 원에 9천만 원을 차감한 아래쪽으로 최대 범위는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가액은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까지는 주고 샀어야 돼,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2억 1천만 원까지는 받고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얼마 양도했어요? 1억 8천만 원에 양도했잖아요. 대가. 요거 차이는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 3천만 원 정상가액을 초과해서 추가로 상대방에게 기부했다라고 봐서 기부금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나요? 자, 1번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고가 매입을 판단하는 거였고 2번, 니은번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 저가 양도인지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둘 다 기준은 뭐였냐면 3억 원이었고요. 정상가액 레인지는 얼마였냐면 3억 9천만 원과 2억 1천만 원 사이에서 저가 양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3억 9천만 원을 넘는 고가 매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여기가 고가 매입.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뭐죠?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 돼요. 자, 디귿.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고요. 단기 일반 기부금 한도액은 얼마래요?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다행히 한도 계산하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도 계산하시오까지 나오면 재경관리사 문제가 아닙니다. 텍스상 한도는 4,500이고요. 우리 기부금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계산된 금액은 얼마예요? 4,800 더하기 3천만 원이네요. 7,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도가 얼마만큼 초과했어요? 3,300만 원만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도 초과액은 3,300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문제라서 당황하셨을 것 같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 학습에 충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가 양도 고가 매입에 관한 문제는요,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해커스 금융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꼭 합격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